자, 그 다음에 249쪽에 보면 2번 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250쪽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게 나오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개발 행위가 끝났잖아요. 개발 행위가 끝나고 나면 항상 거기서 우려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각종 기반 시설의 부족이 우려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발이 되고 나면 어때요? 도로라든가 각종 기반 시설에 항상 부족이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그걸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소위 여러분 기반 시설 연동제라는 겁니다. 기반 시설 연동제. 연동이라는 의미 아시죠? 연동이라는 의미는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얘기죠. 즉 개발행위가 있으면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이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못하다면 아예 개발이나 하지 못하는 막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하고 기반시설 설치가 연계시켜 나가겠다. 이게 기반시설 연동제. 자, 이런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가 두 가지 있는데 자 보세요.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는 있어. 기반시설 부족할 우려요. 그런데 이게 첫째 설치가 도저히 곤란한 경우 설치하고 싶어도 도저히 설치가 곤란한 경우 두 번째 마음만 먹으면 설치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려가 있지만 설치가 도저히 곤란한 적이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기반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개발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이때 지정하는 구역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겁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관리라는 거죠. 관리라는 의미는 뭐죠?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좋은 의미야? 잘하고 있는데 관리할 필요가 있어? 어? 여성분들, 나 요즘에 내 피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피부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어? 관리는 규제 의미야, 규제.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개발의 정도를 규제해버리겠다. 규제. 개발을 뭐 한다? 개발을 억제시킨다. 억제. 개발을 억제시키고 싶을 때 지정하는 것이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뭘 강화시키냐? 건폐율하고 뭐를? 용적률을.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간단하게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는 있지만 더 이상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가 곤란한 적이라면 더 이상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할 억제시켜버리자. 무슨 방법으로? 건폐율과 용적을 뭐해서 더 낮춰서. 그렇죠? 강화. 그래서 개발의 정도를 갖다 규제하는 점.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반면에 설치가 가능한 적이야. 설치가 가능한 적이라면 개발행위를 허용해야 되겠죠? 개발행위를 허용하되 개발 행위자에게 기반 시설 설치 뭐를?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야. 기반 시설 부담구역. 여기 키포인트는 부담이죠. 부담.
그러냐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면 개발밀도관리구역지역에서 개발을 못하는 막아버리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개발행위자에게 개발행위는 허용하되 너 필요한 돈을 좀 내라. 돈. 이때 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기반시설 부담 약간만 더 보충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잖아요. 지정되면 이 안에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개발을 한다. 이때 이 연면적이 말이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사람 증축한 사람을 뭘 내야 된다? 여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누가? 개발행위자 갑은 얼마? 연면적 200제곱미터 60평이죠. 60평을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왜? 건물이 신축되면 그만큼 어때요? 인구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뭘 내야 된다?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취지는 좋은 제도죠.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을 막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자의 돈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학교도 건설하고 도로도 건설한다니까 좋은 얘기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여러분한테 돈을 내라는데 좋은 제도예요? 예? 그건 다르죠. 왜? 우리들이 열심히 냈던 세금은 다 어디다 갖다 쓰고 이 돈을 갖다 또 내게 만드냐 이 말이지. 내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 토지의 공시지가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납부합니다. 강남 같은 지역에서 말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체로 60평짜리 단독주택 하나 건축하는데 추가 부담을 한 2천만 원 이상 하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작은 돈이야? 단독주택 하나 건축할 때 그 정도 내야 된다 싶으면 어때요? 만약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면 수억에서 수십억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는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첫째, 우리한테 돈을 내게 만드는 제도니까 싫다. 두 번째, 이건 이중 과세 성격이 있죠. 이미 세금을 다 내는데 돈을 또 내게 만들잖아요.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요즘처럼 침체 일로에 있을 때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 건축을 건축하고 싶은 사람들 자꾸 건축을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을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 이 정도 취지만 기억하세요. 뭐다? 기반시설 연동제.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니까 기반시설 부족할 우려가 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시켜서 도입된 제도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취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51쪽으로 갑니다. 이제 국토개발서 마지막으로 토지의 허가제도죠. 토지 허가제도. 이제 우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전반부 계획 파트가 모두 끝나고 이용 파트. 그래서 이건 뭐냐? 토지에 부적절한 거래를 뭐 하자? 규제하자. 무슨 거래? 토지에 부적절한 거래. 부적절한 거래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토지의 투기적 거래.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이게 바로 뭐다? 토지 거래 허가 제도죠. 토지 허가 제도. 우리는 말이죠.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자.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은 뭐가 있나요? 첫째, 토지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주택도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상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가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걸 뒀어요. 허가제도. 허가제도라는 걸 넣어가지고 토지란 투기를 갖다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거래 신고제도라는 것을 또 두고 있어. 그런데 상가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하면 된다 안 된다? 투기하면 된다 안 된다? 돼요. 돼. 어디다 하면 돼? 상가에다 하면 돼요. 상가. 우리나라는 재밌는 나라예요. 제가 아파트를 2개 가지고 있으면 저는 투기꾼이야. 아파트를 2개 했으면 저를 투기꾼이라고 정부에서 어떻으면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해. 근데 아파트 2개 해봐야 가격이 얼마야? 불가해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상가를 200억짜리 30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뭐라고 그래? 투기꾼이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죠? 투자의 달인이라고 그래. 투자의 달인. 그렇죠? 그 사람 존경받아.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파트 2개 가지려 노력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벌어줘. 상가 100억짜리 200억짜리 상가를 사세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네. 그러면 인기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배우들이라든가 이 사람들 전부 다 상가 사놓고 그러죠? 투자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 작은 집 하나 가지고 투기꾼 얘기 듣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토지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토지 허가제도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관해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뭘 지정해? 허가구역을 먼저 지정해. 토지 허가구역. 허가구역을 우리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를 지정하게 되면 이 허가구역 내에서 기간은 최대 이제 우리가 5년 이내로 지정합니다. 5년 이내로. 그럼 허가구역이 지정됐죠? 지정이 됐으면 그 안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하려고 그래. 거래.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이때 두 사람이 거래 계약을 언제? 체결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는 겁니다. 사전 심사. 누구에게? 행정관청에게. 무슨 얘기냐? 이 거래가 적절한 거래입니까? 부적절한 거래입니까? 투기적 거래입니까? 안 투기적 거래입니까? 이걸 사전에 행정관청이 심사해달라는 얘기죠. 이 심사를 받는 제도가 토지를 허가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다. 않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무허가 거래 계약이라고 해요. 무허가 거래 계약. 무허가 거래 계약이라고 해서 이 무허가 거래 계약은 어떻게 취급하느냐? 계약은 당연하게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위반자는 형사처벌합니다. 형사처벌. 이것도 2년 이하의 징역.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토지를 허가제도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다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어디에서만? 허가 구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뭐에 대해서만?
토지에 관해서만 하는 겁니다. 토지에 관하여 거래의 양당사자가 거래가 처리하기 전에 누구에게 행정 관청을 하여금 이거 적절한 거래인지 투기적 거래인지를 심사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만약 심사를 받지 않고 거래했으면 뭐라고 한다? 무효가 거래 계약이라고 해서 무효가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위반자를 형사 처벌하는 제도, 이게 토지의 허가 제도입니다. 주택은 괜찮아 일단. 그러니까 이제 토지 가지고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토지 가지고 투기하지 마라. 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이게 뭡니까? 이런 제도를 두고 있냐? 우리 토지는 특징이 있죠. 네. 토지는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죠? 토지 가격은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토지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학교에서 공부하셨죠? 수요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죠.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런데 토지는 공급은 어때요? 제로. 더 이상 없잖아요. 제로. 이게 토지의 부증성이죠. 수요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래서 토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토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토지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번? 제가 토지 가격, 아파트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말이죠. 60년대 서울에서 처음 이제 분양되던 서울의 현대아파트 저쪽에 도곡동 현대아파트 같은 데가 그때 당시에 분양됐을 때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약 한 평당 5천만 원 잡았을 때 약 170, 800 올랐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근데 그때 당시 강남의 테란에서 땅, 영동지구 같은 땅 분양할 때 평당 4만 원씩이 분양이 됐어요. 거의 4만 5만 원. 그건 지금 현재 땅값이 얼마냐? 평당 1억 이상 가요. 얼마 올랐을까? 계산하면 약 2,500배 올랐더라고요. 2,500. 그렇죠? 이렇게 오른 겁니다. 땅값은 계속 올랄 수밖에 없어요. 땅값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토지의 부증성, 토지는 늘어나지 않는 이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가급적인 막자 하는 거잖아요. 투기. 그러면 토지 가지고 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투기하면 안 돼요. 네. 투기하면 안 된다고요. 투기라는 의미가 기자가 기망한다. 기망, 사기친다. 이런 의미거든요. 투기.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기망해서 어떤 투기하는 게 하면 안 돼요. 단 뭐만 하면 돼? 투자만 하면 돼. 투자. 그러니까 절대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만 하세요. 아셨죠? 근데 뭐가 투자고 뭐가 투기죠? 어디까지가 투기고 어디까지 투자예요? 즉시 매매하면 투기야? 즉시 매매하면 투기야? 정확하게 투기와 투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신 얘기 정답이에요. 내가 하면 투자라고 그러고 남이 하면 투기라고 그러고 남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배 아프고 내가 하면 어때요? 나는 머리가 좋은 거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투기를 하지 말라고 많은 우리 정관교 고위급들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투기를 해요. 그렇죠? 또 투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기하는 사람은 왠지 질투가 나고 어떻습니까? 좀 그래. 근데 내 마음속에도 나도 기회만 되면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야.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투기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실이에요. 자본주의는 뭡니까? 어차피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불나비처럼 쫓아다니는 게 자본주의 아니에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어요. 1억을 맡겨놓으니까 1년에 이자가 얼마나? 요즘에 1억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자 2%, 기껏해야.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거의 제로 금리야.
그러니까 어느 은행에서 금리를 4% 준다고 그래. 그럼 내가 거기다 옮겼어요. 그럼 이자 많이 나오죠? 이거 투기꾼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넣어놔봐야 돈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주식을 샀어. 주식에서 돈을 보면 이거 투기꾼이야? 아니잖아요. 주식보다 나는 땅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땅을 샀어. 땅을 사서 가격이 좀 올라서 투기꾼이야? 아니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는 결국 투기하지 말라는 게 사실 어불성설인데 워낙 우리가 이제 토지다 넣었다 습니까? 이제 토지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투기를 하세요. 많이 하시라고요. 어떻게만 하면 되냐? 절대 어떤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나만의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투기를 해가지고 큰 이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이상 하세요. 그럼 상관없어요. 내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나는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땅을 사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그 땅을 팔아 넘기고 거기다 세금 나오면 정당에 돈을 갖다가 세금을 내고 그럼 국가도 좋은 거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데서 누군가가 아픔이 없어야 되죠. 이 정도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해. 그 돈을 멋있게 써버리면 돼. 돈을 멋있게 써버리면 누구도 투기꾼이라 얘기를 안 해요.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기꾼이 누구냐? 네. 미국의 워런 버핏.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단돈 58달러 가지고 주식을 60년대부터 처음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세계 제일 부자가 돼 있잖아요. 뭐만 가지고? 주식만 가지고. 근데 그 사람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돈을 잘 쓰기 때문이죠. 기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회에다 뭐라고 얘기해? 아, 부자한테 세금을 좀 더 거둬라. 더 거둬라. 계속 욕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세금을 더 내겠다. 근데 그 정부가 그걸 막고요. 그렇죠? 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넉넉하게 주변 사람들에서 돈을 쓰시고 기부도 하시고 그러면 누구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 허가제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토지 허가제는 토지를 허가구역을 먼저 지정한다고 그랬죠? 허가를 지정한다. 허가를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에서 5년 이내로 지정해요. 뭐 어떤 곳에다 지정하느냐, 어떤 곳에 지정하는 거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오는데 지정 대상 지역 자체는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토지를 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투기적 거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하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둘, 그러한 우려 있다. 자, 그러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건 현재죠. 그런 우려 있다, 이건 장래죠. 결국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적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지정한다는 얘기죠. 현재 투기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거기를 뒤늦게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봐야 사후 약방문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투기가 발생 우려 있는 지역을 미연에 방지해서 허가구역을 제대로 지정해주는 게 좋아요. 한번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면 절대 불씨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꺼져버리면 어때요? 불꽃을 살리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사들였었죠.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아무리 사라고 해도 안 사잖아요. 안 사요. 지금 현재 전세 가율이 주택 가율이 몇 프로? 지금 현재 전세 가율이 주택 가격 어떤 거의 60%, 70%, 어떤 90% 수원시 영통과 된 전세 가격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싸.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죠. 근데 투기가 또 일단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것도 어떤 끝없이 오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수도권만 지금 이제 대전 이상 지역만 가격이 좀 많이 올려놓고 있다고 그랬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지금 저쪽 경상도 쪽에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겠는데 이제 부산, 거제, 창원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2008 이전 상황보다 더해요. 더해. 네. 지난주에 지난번에 부산에서 부산 그 장전 5구역이라고 재개발 구역에 삼성 레미안에서 1900세대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근데 재개발 구역인데 약 일반 분양수 한 1300세대 정도 나오고 나머지 조합원 주택이야.
근데 약 1300세를 일반 분양하는데 경쟁이 얼마? 200대 1 나왔어. 200대 1.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 무려 14만 명이 모였어. 14만 명. 그 다음에 또 롯데캐슬이라고 거기서 분양을 했는데 최고 경력이 249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집이 다 있는 사람들이야. 가수였자들. 당첨되는 순간 그 집 5천만 원, 6천만 원 번다 그러니까 너 나올 것이 다 하는 거야. 그러죠. 이게 수도권 2008년도 이전 상황과 똑같아 지금. 똑같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부산 지역 같은 아파트 분양가 600, 700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비싼 이제 1,300까지 오는 거 2배 이상이 오른 거야. 2배 이상.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수도권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들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돌고 도는 거예요. 2008년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안 좋았던 데가 부산 대구였거든요. 지금 가장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돈다고요. 수도권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투기적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방은 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 적입니다. 같은 나라이면서도 이렇게 지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투기라는 게 사실상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적이냐? 1번, 2번, 3번, 4번 나오죠.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나 변경되지. 자, 계획에다만 동그라미 딱 잡아서 계획.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어떻습니까? 집가 상승하죠. 2번 법령 동그라미.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나 해제는. 법령이 새로 개정되고 제정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투기꾼들 몰려들죠. 세 번째 개발사업 밑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나 예정이 되느냐 인근적이죠. 개발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죠. 네 번째 국토교통부장 시도에서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적 인정이다 동그라미. 또 관계행정기관의 장애 투기가 성형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도에서 지정을 요청한 적 요청이다 동그라미. 자, 이게 토지를 허가하기 지정 대상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느냐? 그럼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보세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진행되고 있거나 지가급이 상승하고 있거나 현재 그런 우려 있는 적, 장래로서 1번 뭐예요? 계획이 2번 법령 세 번째 개발 네 번째 인정 또는 요청한 적 인정 또는 요청한 적 이런 적을 토지를 허가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기간은 최장 몇 년? 5년 이내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여기가 토지 허가 구역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허가권자는 누구냐?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 물론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 자, 그러면 어떤 경우 허가를 받느냐? 허가 대상을 보겠습니다.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첫째, 여기 어디 된다? 허가 구역이 됩니다. 허가 구역. 허가 구역. 허가구역이 지정됐어야 돼요. 두 번째 대상은 뭐다? 토지야 됩니다. 토지. 따라서 뭐는 대상이 안 된다? 건물은 대상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소유권이나 지상권이야 됩니다.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 네 번째, 이걸 뭐 하거나,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야 되고, 다섯 번째, 이게 유상이야 되고요. 여섯 번째, 계약이야 됩니다. 저철이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야 돼요. 두 번째 대상은 뭐다? 토지뿐이야. 그러니까 건물은 대상이 된다. 건물은 토지 허가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를 허가권에서 아파트 산다.
허가구역에서 아파트 매입한다. 토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다고 금방 생각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또. 지조가 있어야 되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죠. 받는다 안 받는다? 네? 아파트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하늘에 붕 떠 있나? 어디에 폼 잡고 있어? 땅 위에. 그럼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비록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가 토지 위에 있죠? 따라서 땅 때문에 땅이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건물은 아니지만 토지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허가 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으면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대지 지분일 때는 일단 토지 허가를 받습니다. 자, 권리는 무슨 권?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대상이 돼요. 소유권과 지상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전세권이라든가 전세권 또는 뭐야 임차권이라든가 또는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허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소유권과 지상권만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을 뭐 하거나 이전하나 지상권을 설정할 때입니다. 근데 반드시 뭘로? 유상이어야 돼. 유상이기 때문에 무상이면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증여라는 게 있죠? 증여. 이거 무상격이죠. 또 뭐 사인증여라는 게 있죠? 사인증여. 야, 너 이거 가져라. 언제? 나 죽으면. 이게 사인증여야. 이런 건 허가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그건 계약일 때만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아닌 거 있죠, 여러분? 상속. 상속 받는 경우에 토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또 여러분, 유증이라는 게 있죠, 유증. 유증이 뭐냐? 유언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유증을 하죠? 유증? 유언으로 증여. 유증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인은 누구냐? 1순위가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속분이 어때? 상속분. 상속분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좀 있겠죠? 아들과 딸은 상속분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들은 좀 더 주고 딸은 좀 적게 주고. 그래? 또 출가에는 시집갔으니까 조금만 줘야 되죠. 에?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출가 외인이든 출가를 안 했든 똑같이 상속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결혼하신 여성분들 에? 친정 재산에 신경 좀 쓰세요. 에? 아들이라고 해서 대부분 아들한테만 다 주고 시집간 딸들한테 무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아들과 똑같은 상속분이야. 장남이든 차남이든 차녀든 기혼자든 똑같이 상속분이 있다고요. 그럼 남편들도 어때요? 처갓집 재산에다 신경 좀 쓰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속을 갖다 하게 되는데 똑같이 1대1 단지 배우자한테만 50%를 더 줘요. 50%. 그런데 죽기 전에 마음이 변하는 거야. 죽기 전에 어떻습니까? 죽을 때 되니까 부인도 필요 없다. 또 보니까 자식도 필요 없다. 그러면 때 죽기 전에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줘버릴 수 있어요. 이게 유증이야. 또 죽기 전에 때 자식 놈도 필요 없다. 전 재산을 부인에게 줘버리겠다. 이런다든가 부인 필요 없다. 전 재산을 자식에게 줘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유증이야. 이렇게 유증을 하게 되면 유증이 적용되고 유증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멀쩡할 때 어떻습니까? 유증을 제대로 하고 돌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유증. 그래서 유증. 이렇게 유증을 하게 되면 법정 상속분이 적용되지 않고 이제 사실 상속. 그래서 우리가 이 유증은 계약이 아니거든요. 계약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단독행위 때문에 유증으로 준다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유증. 물론 100%를 다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소위 우리가 100%를 다 주겠다. 나 부인한테 전 재산을 다 주겠다. 아니면 옆에 있는 제3자에게 모 씨한테 전 재산을 다 주겠다. 해도 소위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분. 자기가 최소한 찾아올 수 있는 최소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건 유류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토지 허가 제도는 토지를 허가 구역 안에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는 설정한 유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언제? 계약 체결 전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했으면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위반죄는 뭘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랬죠? 어떻게 처벌받아요? 2년 이하의 징역이야. 2년 이하의 징역. 그럼 이거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이 규정? 토지거래 허가원에서 허가 안 받고 거래했다. 내 땅 한 필지를 허가 안 받고 내가 거래했다. 2년 동안 교도소 가네. 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죠? 우리나라 소위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땅에다가 아니 갑자기 행정원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더니 내가 갑자기 급해서 이 땅을 한 필지 팔았어. 누구한테 돈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 사기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면서 땅 한 필지 팔았더니 2년 동안 교도소라. 이게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대단한 나라죠. 네. 사실 있을 수 없는 규정이잖아요. 이런 규정. 그렇죠? 물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소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진 법률이죠. 그래서 이 법은 사실 헌법학자들이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헌. 그러나 최근에 처벌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즘엔 말이죠. 이 토지 허가제가 중요한 것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도 어렵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 취득하잖아요. 그 다음이 더 문제야. 토지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지는 취득하면 반드시 2년 동안 가서 농사 지어야 돼. 농사. 만약에 농지를 허가받은 목적 2년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위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나와. 이행강제금. 그래서 최고 토지 취득가액의 10%, 취득가액 10%에 해당하는 이런 금액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행할 때까지 물려버립니다. 이런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토지를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하기도 어렵지만 토지를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처분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후조치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토지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갖다 우리가 대박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또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도 일정한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 토지 거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가장 좋은 제도 뭐냐? 경매예요. 경매.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경매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데 나만 취득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땅을 2년 동안 처분 못하고 3년 동안 처분 못하는 나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경매를 취득하면 땅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다음 이런 허가제 이런 규제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이 경매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해서 소위 우리가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필요하면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지를 허가제도까지 해서 국토개혁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뭐 국토개혁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이문서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 본 교재 내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 간단한 데서 감춰졌고 사실 이제 큰 부담 없이 뭐 일반적인 내용만 쭉 이렇게 설명드린 거니까 우리 국토개혁법에서 나중에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는가 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사실 이렇게 들어주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도시개발법, 신도시를 개발하는 절차를 정하는 도시개발법인데 다음 주에 신도시는 어떻게 개발되는가 이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비도 오는데 조용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